이상한 돌멩이. 옛날 어느 곳에 한 사내 아이가 살았습니다. 참 일하기를 싫어하는 아이였지요. 빈둥빈둥 빈둥거리며 놀기만 좋아했습니다. 나이 연하문 살 먹도록 일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이 그렇게 놀기만 했답니다. 이 아이는 늙으신 홀어머니와 함께 사는데 어머니가 밤낮으로 남의 집 품을 팔아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았지요. 아들이 허구한 날 놀기만 하니까 어머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이 아이가 개울가에 가서 종일토록 물장난이나 하면서 놀았지요. 실컷 놀다가 해가 저물어서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뭔가 뒤에서 달그락달그락 소리를 내며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딱 돌아보니 조그마한 돌멩이가 떼굴떼굴 구르면서 따라왔지요. 따라오다가 아이가 서면 저도 서고 아이가 가면 저도 가고 이러는 것이었어요. 치, 성가신 돌멩이로군.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는 그 돌멩이를 집어서 냅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길을 가는데 얼마 못 가서 또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나네요. 휙 뒤돌아보니 아까 그 돌멩이였어요. 언제 왔는지 또 떼굴떼굴 구르면서 따라오고 있었지요. 따라오다가 아이가 서면 자기도 서고 아이가 가면 자기도 가고 이러는 것이었어요. 뭐 이런 놈의 돌멩이가 다 있어? 그러고는 집어서 냅다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멀리 개울물 속에 던져 넣어버렸지요. 그리고 나서 또 길을 가는데 얼마 못 가서 또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나지 뭐예요. 휙 돌아보니 또 그놈의 돌멩이였습니다. 또 집어던졌더니 금세 따라오고 집어던지면 따라오고 이러니 도무지 떼버릴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그걸 그냥 달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집에 돌아와 잠을 자는데 돌멩이는 그동안 방문 앞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방 안까지는 따라 들어오지 않고 그냥 문지방 바깥에 얌전하게 있었지요. 그런데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참 별일도 다 있지 뭐예요. 그놈의 돌멩이가 밤새 자라서 요강 단지만 해줬지 뭐예요. 요강 단지만한 것이 문지방에 떡 버티고 있지 뭐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아이는 또 놀러 나갔습니다. 돌멩이는 따라오지 않고 그냥 거기 있었어요. 아이는 그날도 개울가에 가서 하루 종일 물장난하고 놀다가 집에 돌아와서 보니 그놈의 돌멩이가 그새 자라서 맷돌만해져 있지 뭐예요. 맷돌만하게 자라서 방문 앞에 떡 버티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제는 내다 버리려고 해도 너무 무거워서 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고 잠을 잤지요. 잠을 자고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돌멩이가 그새 자라서 큰 물똥만 해졌네요. 큰 물똥만한 것이 문지방에 떡 버티고 있으니 사람 하나 드나들 만한 틈도 없었습니다. 아이는 겨우 빠져나와서 또 놀았지요.
개울가에 가서 진종일 물장난하고 실컷 놀다 저녁이 돼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요. 그새 돌멩이가 자라서 큰 바위가 됐지 뭐예요. 큰 바위가 돼서 방문을 떡하니 가로막고 있으니 어디 틈이 있나요? 그러니 방에도 못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할 일 없이 두 식구가 마당에 멍석을 깔고 한대짬을 잤지요. 그러느라고 그날 밤에 홀 어머니는 상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태 어머니가 삭바느질을 해서 밤낮으로 일을 해서 먹고 살았는데 어머니가 삭바느질을 하지 못했으니 밥도 굶을 판이었지요. 얘야, 이러다가 우리 둘 다 굶어 죽겠다. 오늘은 산에 가서 나무라도 한 짐 해오너라. 그걸 팔아서 보리죽이라도 써먹자꾸나. 어머니가 시킨 대로 그날은 아이가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한 짐 해가지고 저녁에 집에 돌아왔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돌멩이가 다시 물동만하게 줄어들었지 뭐예요. 물동만하게 줄어드니까 사람 하나 드나들 만한 틈이 생겼지요. 이상한 일이다 생각하고는 그 틈으로 들어가 방에서 잠을 잤답니다. 그 이튿날은 또 전에처럼 개울가에 가서 종일토록 물장난을 하며 실컷 놀았답니다. 그러다 저녁이 돼서 집에 돌아와 보니 그새 돌멩이가 또 자라있지 뭐예요. 자라서 커다란 바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또 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 데서 잠을 잤지요. 그 이튿날은 또 아이가 나무를 한 짐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바위가 줄어들어 다시 물동만 해져 있었지요. 오라, 이 돌멩이가 나더러 일을 하라고 하는 거군. 일을 하면 줄어들고 놀면 불어나니까 말이야. 그래서 그 이튿날은 큰 마음 먹고 아이는 남의 집에 가서 품을 팔았습니다. 하루 종일 땀 흘리며 일하고 삭을 받아서 집에 돌아와 보니 아니나 다를까 돌멩이가 또 줄어들어서 도로 맷돌만 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날마다 일을 했습니다. 나무도 하고 품도 팔고 아주 부지런히 일을 했지요. 그랬더니 돌멩이는 점점 줄어들어서 다시 조막만 하게 되었습니다. 조막만한 것이 며칠 동안 방문 앞에 얌전하게 있더니 한 번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어디론가 가버리고 없더래요. 아이는 이제 일하는 것이 아주 몸에 익어서 돌멩이가 있으나 없으나 날마다 부지런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일을 하다 보니 이제 홀어머니의 고생도 덜고 살림도 점점 불어나고 그래서 잘 살게 되었지요. 그 돌멩이는 지금쯤 어디에 가 있을까요? 과거에 급제한 바보. 옛날 옛적에 참 고지식하고 어수룩한 아이가 살았습니다. 어찌나 고지식했던지 누가 뭘 시키면 꼭 고지고대로 할 줄만 알았지 딴 생각은 눈꼽만큼도 할 줄 몰랐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바보라고 놀림을 받았습니다. 하루는 이 아이 옷에 벌레 한 마리가 붙었는데 그걸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가만히 놔뒀지요.
그랬더니 벌레가 온데 다 기어다니는 것이었어요. 그걸 보고 아버지가 한마디 가르쳐 줬지요. 얘야, 벌레가 옷에 붙으면 손으로 탁 때려서 잡는 법이다. 손으로 탁 때려잡으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버지. 아들은 아버지 말을 마음에 잘 새겨두었답니다. 며칠 후 이 아이가 방 안에 앉아 있는데 마침 파리 한 마리가 포르르 날아왔지요. 그런데 이놈의 파리가 어디에 가서 앉는고 하니 하필이면 방바닥에 누워있는 아버지 등짝에 턱 내려앉네요. 아버지가 그러셨지. 벌레가 옷에 붙으면 손으로 탁 때려서 잡으라고. 당장 팔이 붙어있는 곳을 손바닥으로 탁 때렸지요. 손자국이 빨갛게 나도록 철썩 후려쳤답니다. 그래 놓으니 잠자던 아버지가 기겁을 하고 일어날 것 아니에요. 그래도 아버지는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 화를 내지 않고 좋은 말로 타일렀습니다. 얘야, 그럴 때는 부채로 설렁설렁 바람을 내어 쫓는 법이다. 부채로 바람을 내어 쫓으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아들은 이번에도 그 말을 마음에 잘 새겨두었습니다. 며칠 뒤에 이웃집에 불이 났지요.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불을 끈다고 시끌벅적한데 이 아이가 보니 불 속에 검은 불티가 많이 날아다니는 것이었지요. 그게 마치 팔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아이는 그것을 파리로 안 것이었지요. 아버지가 그러는데 저런 벌레는 부채로 설렁설렁 바람을 내어 쫓으라셨지? 당장 부채를 가져와서 설렁설렁 붙였지요. 말 그대로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한 것이었답니다. 그래 놨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고약한 놈이라고 동네 사람들한테 욕만 먹고 쫓겨났지요. 그 꼴을 보고 아버지가 또 좋은 말로 타일렀습니다. 얘야, 그럴 때는 물을 길러와서 끼얹는 법이란다. 물을 길러와서 끼얹으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들은 이번에도 그 말을 마음에 잘 새겨뒀지요. 며칠 뒤에 이웃집 옆을 지나다 보니 저녁밥을 짓느라고 부엌 아궁이에 불을 떼고 있었습니다. 어라, 저기 불이 났네? 아버지가 그러는데 저럴 땐 물을 길어와서 끼얹으라고 하셨지? 당장 물을 한 동이 길러와서 아이는 부엌 아궁이에 대고 끼얹고 말았습니다. 불 때는 아궁이에다 물을 끼얹어 놨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주인이 노발대발 야단을 했지요. 이번에도 욕만 실컷 얻어먹고 쫓겨났답니다. 그 꼴을 보고 아버지가 허허 웃으면서 허허허 아이고 얘야 너처럼 하기도 쉽지 않으니 그것도 남이 못 따를 재주로구나 하고서 그날부터 아이를 데리고 앉아 글을 가르쳤습니다. 이 아이는 부지런히 글 공부를 했지요. 잠깐이라도 한눈 파는 법이 없고 아버지 말을 귓등으로 흘려듣는 법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꼭 그대로 배웠지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글 공부가 안 될 리가 있나요? 몇 해 지나니 더 배울 것이 없을 만큼 되었답니다. 그래서 과거를 보는데 아이는 보기 좋게 급제를 했습니다. 그게 다 아버지의 덕 아니겠어요? 아무리 바보짓을 해도 야단치지 않고 그걸 다 재주 있는 것으로 봐주었으니까 말이에요. 호랑이가 된 효자. 옛날에 한 젊은 부부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병이 들어 암만 애를 써도 낫지를 않았지요. 좋다는 약은 다 써보고 용하다는 의원은 다 불러다 보아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은 점점 깊어만 갔지요.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한 스님이 동냥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쌀을 정성껏 씻어서 줬더니 스님이 가만히 집안을 살펴보고 하는 말이 이 집에 틀림없이 병든 사람이 있을 텐데 이 병에는 산짐승 100마리를 고아 먹어야 낫겠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지요. 그 말만 하고 스님은 그냥 바람같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그 다음 날부터 산에 가서 산짐승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어머니의 병을 고쳐보려고 말이에요. 그런데 산짐승 잡기가 어디 쉽나요? 산돼지를 잡으려니 사나워서 못 잡고 노루를 잡으려니 재빨라서 못 잡고 산토끼를 잡으려니 꾀가 많아 못 잡고 이러니 제대로 잡을 수가 있나요? 산짐승 한 마리라도 잡는 날보다 허탕치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날은 자꾸 가고 어머니의 병은 점점 더 깊어지고 마음은 바쁜데 산짐승은 안 잡히고 이래서 아들은 아주 피가 말랐지요. 그런데 하루는 밤에 꿈을 꾸니까 머리가 허연 산신령님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내 정성이 지극하니 내 한 가지 방도를 일러주겠다. 내일은 산에 가거든 동쪽 골짜기 큰 바위 밑을 파보도록 하여라. 이러는 것이었지요. 아들은 잠을 깨자마자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서 동쪽 골짜기 큰 바위 밑을 파보았지요. 그랬더니 거기서 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아니, 산신령님은 이 책으로 어떻게 산짐승을 잡으라는 거지? 앞을 보고 뒤를 보고 들고 보고 놓고 보고 아무리 봐도 그것으로 무슨 방도를 얻는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국리 끝에 혹시나 하고 책을 펴서 앞쪽에 쓰여진 글자를 소리내어 읽어보았지요. 아니, 그랬더니 이게 웬일인가요? 갑자기 몸이 스르르 커지더니 호랑이로 변하는 것이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커다란 호랑이가 되었지요. 호랑이가 되니 산짐승 잡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산돼지고 노르고 토끼고 간에 힘 하나 안 들이고 쉽사리 잡을 수가 있었지요. 이래서 아들은 산짐승을 아주 푸지게 잡았습니다.
잡은 산짐승을 모두 물어다 집 마당에 갖다 놓고서 이번에는 책 뒤쪽에 쓰여진 글자를 읽으니 도로 사람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들은 날마다 산짐승을 여러 마리씩 잡아다가 어머니께 고아드렸지요. 아들의 효성 덕분인지 어머니의 병도 점점 나았습니다. 날마다 부지런히 산짐승을 잡아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100마리를 채울 판이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가만히 보니 남편이 날마다 새벽 일찍 나가서 밤 늦게 돌아오는데 그때마다 산짐승을 많이 잡아가지고 오는 것이었지요. 하도 이상해서 하루는 새벽에 몰래 지켜봤답니다. 문 뒤에 숨어서 가만히 보니까 글쎄 남편이 책을 펴들고 중얼중얼 읽더니 금세 호랑이가 돼가지고 달려나가지 뭐예요. 아내가 기겁을 하고 생각하기를 아이고 남편이 저 책을 읽더니 흉측한 호랑이가 되는구나. 저 책만 없으면 호랑이로 변하는 일도 없을 테지? 하고는 그만 책을 집어다가 아궁이 속에 던져 넣었지 뭐예요. 그 바람에 책은 불에 활활 타서 없어져 버렸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산짐승을 잡아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책을 찾으니 책이 보일 리가 있나요? 책이 없으니 다시 사람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지요. 영영 사람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호랑이 모습 그대로 살아야 할 판이었지요. 아들은 어흥어흥 울면서 밤새 몸부림을 치다가 새벽녘에야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는 줄곧 호랑이로만 살았지요. 알쏭달쏭 수수께끼. 옛날 옛적에 아주 글 공부를 많이 한 선비가 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밤낮 없이 책을 읽어서 천자문, 동몽선습, 명심보감에다 소학, 통감, 사기, 당류를 다 읽고서 대학, 중용, 논어, 맹자, 안 읽은 책이 없었지요. 이쯤 되니 아는 것 많고 똑똑하기로는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판이었습니다. 내가 이럴 게 아니라 세상 구경 다니면서 슬기겨름이나 해봐야겠다. 하고는 하루는 아예 신들매를 조여매고 집을 나섰습니다. 누가 저보다 글 더 많이 읽고 아는 것 더 많은 사람 없나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어디를 가나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은 찾지 못했습니다. 다들 그저 고만고만했지 별나게 슬기로운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어느 산골 마을에 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기에 길가 주막집 처마 밑에 들어가 비를 긋는데 옆에서 조그마한 아이가 동생을 데리고 놀고 있었어요. 선비는 할 일도 없고 심심해서 아이들의 노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조금 뒤에 안에서 아이들 어머니가 얘야 거기 빗자루 좀 가져오너라 하니까 예, 어머니. 하더니 이 아이가 빗자루를 강아지 꼬리에다 붙잡아 매는 것이었어요. 그러고는 어머니, 이제 강아지를 부르세요.
하지 뭐해요. 어머니가 강아지를 부르니까 강아지가 꼬리에 빗자루를 달고 쭈르르 달려갈 게 아니겠어요? 강아지한테 심부름을 시킨 셈이었지요. 오라, 비를 안 맞으려고 저런 꾀를 쓴 게로군. 허허, 참 똑똑한 아이로군. 이렇게 생각하고 선비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내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니까 아이가 동생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지요. 내 나이에서 한 살을 떼다가 쟤를 주면 둘의 나이가 같아지고 제 나이에서 한 살을 떼다가 나를 주면 내 나이가 곱절이 됩니다. 이러는 것이었어요. 그것 참 맹랑하지요? 도대체 형은 몇 살이고 동생은 몇 살이란 말이에요. 이 선비는 한참 동안 끙끙 앓으면서 생각한 끝에 겨우 아이의 나이를 알아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있으니 번거지 쓴 사람들 여럿이 말을 타고 왁자지껄 소리를 떨면서 들어오고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 말을 탄 사람도 있고 안 탄 사람도 있고 말 한 마리에 두 사람씩 타기도 하고 한 사람씩 타기도 하고 이렇게 들어오고 있었지요. 언뜻 봐서는 사람이 몇인지 말이 몇 마리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안에서 또 아이들 어머니가 묻기를 예, 이제 들어오신 손님들 모두 몇이고 말은 모두 몇 마리더냐? 하고 물으니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말 한 마리에 사람 하나씩 타면 15마리가 모자라고 두 사람씩 타면 9마리가 남습니다. 이러더래요. 그거 참. 도대체 사람은 몇 사람이고 말은 몇 마리인 걸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이 선비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무지 모르겠더래요. 책을 그렇게나 많이 읽고 아는 것이 많아도 조그마한 아이가 낸 수수께끼를 못 푸니 이게 무슨 망신이겠어요. 그래서 선비는 그만 슬기 겨름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서 집으로 돌아가 아주 얌전하게 입 다물고 살았다는 이야기랍니다. 농사꾼과 원님. 옛날 옛적 고을 원님이 백성들을 종부리듯 할 때 이야기입니다. 한 해 여름에 가뭄이 아주 크게 들어서 온 세상이 바짝 말랐지요. 석 달 열흘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논밭에 선 곡식은 바싹바싹 타들어가고 땅바닥은 쩍쩍 갈라졌지요. 고을원님이 걱정이 돼서 날마다 눈만 뜨면 동헌 뜰에 나와서 하늘만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도왔는지 하루는 아침부터 하늘이 컴컴해지더니 때마침 비가 쏟아졌지요. 그것도 아주 큰 비가 쏴 하고 시원하게 잘도 내렸습니다. 허이쿠, 비가 오는군. 백성들이 좋아하겠는걸. 원님은 곧장 사령들을 데리고 마을로 나가보았지요. 과연 고을 백성들이 모두 밖에 쏟아져 나와 비를 맞느라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모두들 비에 흠뻑 젖어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하늘을 보고 하하 허허 웃으면서
참 난리법석도 아니었습니다. 원님이 그 모습을 보고 흐뭇해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 그 중에서도 별난 사람이 있었어요. 딱 3사람이 그랬지요. 어떤 별난 짓을 하는고 하니 한 사람은 마구 달아나고 한 사람은 하늘을 보고 찡그리고 한 사람은 손으로 머리를 가리는 것이었지요. 아니, 저런 고얀 놈들을 보았나? 가문 끝에 비 오는 걸 싫어하는 놈들이 다 있다니. 여봐라, 저놈들을 냉큼 잡아다 관가로 끌고 가자. 사령들이 당장 달려들어 3사람을 관가로 끌고 갔습니다. 가서 동원마당에 꿀려놓고 원님이 호령을 했지요. 가뭄 끝에 단비가 와서 온 세상이 좋아하는데 너희들만 비를 싫어하였으니 중죄로다. 무슨 까닭으로 그리하였는지 바른대로 아뢰렸다. 먼저 마구 달아나던 사람이 나서서 대답했습니다. 사또, 비를 싫어하다니 당치 않은 말씀입니다. 저는 아랫마을에 사는 농사꾼으로 이 마을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비를 만났습니다. 비를 보니 너무나 반가워서 우리 마을에도 비가 오는지 한시바삐 보고 싶어서 달려간 것뿐입니다. 그게 어찌 죄가 되겠습니까? 듣고 보니 할 말이 없었지요. 자기 마을에 비 오는 것을 보려고 달려간 사람을 잡아다 놓고서 호령을 해댔으니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사또는 무안해서 입맛만 쩍쩍 다시고 있었지요. 그 다음에는 하늘을 보고 찡그린 사람이 나서서 대답했습니다. 사또, 저는 가난한 농사꾼이라 가진 거라고는 산골에 다락논 2어맵이 있는 게 전부입니다. 이번 가뭄에 그 논에 심은 벼가 다 말라 죽었습니다. 오늘 비 오는 것을 보니 죽은 벼가 생각나서 저도 모르게 이마를 찡그렸던 것입니다. 그런 것도 죄가 됩니까? 듣고 보니 또 할 말이 없었지요. 죽은 벼가 생각나서 얼굴을 찡그린 사람을 중죄니 뭐니 하고 야단을 쳤으니 체면만 우습게 됐지 뭐예요. 무안하니까 먼 산을 보고 사또는 헛기침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손으로 머리를 가린 사람이 나서서 대답했습니다. 사또, 제가 손으로 머리를 가린 건 비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귀한 비를 제 머리에 맞기보다는 땅에 떨어지게 해야 곡식에게도 좋을 게 아닙니까? 그래서 머리에 떨어지는 비를 막아 땅으로 흘려보낸 것입니다. 농사꾼이 땅을 위하는 것도 죄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듣고 보니 다 옳은 말이었지요. 원님이 말문이 막혀 눈만 끔뻑끔뻑하고 있으니 3사람이 원님한테 도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또께서는 아까 행차하실 때 사령들이 받쳐주는 우산을 쓰고 계시더이다. 혹시 비 맞는 게 싫어서 그러신 것입니까? 그 말을 듣고 원님이 손을 내저으며 하는 말이 아닐세, 아니야. 그럴 리가 있나. 나도 자네들처럼 비 한 방울이라도 땅으로 흘려보내고 싶어서 그랬던 것일세. 하고 나서 자네들은 다 훌륭한 농사꾼이로군.
나도 짐작은 했네마는 혹시나 하고 한번 물어본 것이었다네. 이제 알았으니 그만 가보게나. 이렇게 이야기했더래요. 효도 바위. 꼬꼬대 꼬꼬꼬꼬꼬꼬대 꼬꼬꼬꼬. 갑자기 온 동네가 떠나갈 듯 요란한 닭울음 소리가 났습니다. 으리으리한 기와집에서 나는 그 소리는 조용하던 마을을 시끄럽게 만들었지요. 닭울음 소리에 마을의 개들도 덩달아 짖기 시작했습니다. 콩콩콩! 이놈의 닭아, 거기 꼼짝 마라. 가쁜 숨을 헐떡이던 김선달이 담 옆에 서 있는 뽕나무를 쳐다보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닭이 어디 말을 알아듣기나 하겠어요. 오동통 살이 오른 닭은 금방이라도 다른 곳으로 날아갈 것처럼 날개를 회회 내저었지요. 아니, 김선다님, 대게 무슨 일이래? 이야기 못 들었나? 편찮으신 어머니를 위해 닭을 잡는 걸세. 길을 가던 마을 사람들이 김선달의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하인들도 있는데 왜 직접 닭을 잡는지 몰라? 직접 잡아드려야 어머니 몸에 더 좋다고 저러는 거 아닌가. 그나저나 나무 위로 올라간 닭을 어떻게 잡는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어쩔 줄 몰라 하는 김선달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마침 빨래터에서 돌아오던 아낙네들도 김선달이 아등바등 닭을 쫓는 모습을 보았지요. 이번 효자대회에서는 과연 누가 뽑힐까? 그야, 김선다님이 떼어놓은 당상이지.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 모양일세. 저 김선달님 보면 말이야. 김선달네 집 앞을 지나던 아낙네들이 이번에는 바운의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바운의 집은 담이 군데군데 무너져 있고 초가지붕은 사글대로 사가 검은 빛이 돌고 있었지요. 한눈에 보기에도 아주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제발 바우 좀 내려놓으세요. 바우 엄마가 아이를 업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손자도 못 업어줄 만큼 늙은 줄 아느냐? 아니요, 어머니. 절구통만큼 무거운 아이를 귀엽다고 자꾸 업어주다가 어머니가 다치시기라도 하면 어째요. 바우 엄마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말을 채 잇지 못했지요. 그래, 바우가 절구통만큼 무겁다. 하지만 절구통이라면 못 업어도 내 손자니까 업어주는데 왜 그리 말이 많으냐?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며느리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바우 엄마가 언제부터 저렇게 시어머니께 말대꾸를 했대? 이상하네. 시어머니께 그렇게 잘하던 바우 엄마가 오늘은 웬일이래? 그러게 말이야. 가난해도 시어머니한테는 끔찍하게 효성스러웠는데 말이야. 아낙네들이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며칠 후 마을 앞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해마다 열리는 효자 대회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꽹과리와 태평소 소리가 마을을 휘감아 돌며 흥겹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모여들었지요. 올해의 효자는 누가 될까? 그야 두말하면 잔소리지. 당연히 김선달님 아니겠어. 글쎄, 바우 엄마도 만만치 않은걸. 무슨 소리야? 올해의 효자는 보나마나 떡거머리 박총각이야. 사람들은 서로 자신이 점찍은 사람이 올해의 효자가 될 거라며 한마디씩 했습니다. 지금부터 올해의 효자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수염이 허옇게 난 마을의 최고 어른이 나와서 효자 대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들 기대에 가득 찬 모습이었지요. 올해도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이 효도 바위에 손바닥 자국을 내는 사람을 우리 마을 최고의 효자로 뽑겠습니다. 마을의 최고 어른은 느티나무 옆에 있는 커다란 바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바위는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 손을 대면 손바닥 자국이 찍히는 신비한 바위였거든요.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은 떡거머리 박총각이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해서 장에 내다 팔아 늙은 홀어머니를 모시는 총각이었지요. 숨을 가다듬고 팔을 걷어붙인 박총각은 살며시 바위에 손을 갖다 대었습니다. 그런데 바위에는 아무 자국도 나지 않았어요. 박총각은 땀을 훔치며 바위에 몇 번 더 손을 대어 보았지만 바위는 그대로였습니다. 머쓱해진 박총각은 머리를 긁적긁적하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박총각의 뒤를 이어 몇 사람이 더 나와서 바위에 손을 대어 보았지만 바위에는 아무 자국도 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김선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김선달은 천천히 바위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대었지요. 쉿!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바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김선달이 바위에서 손을 떼자 바위에는 뚜렷하게 손바닥 자국이 나 있었지요. 드디어 올해의 효자가 나왔네. 사람들은 모두들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김선달도 배시시 웃으며 기뻐했지요. 마지막으로 바우 엄마가 얼굴을 붉히며 나왔습니다. 저는 효도한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나가보라고 계속 떠밀어서 나오게 된 것이었지요. 바우 엄마는 바위에 다가가 마지 못한 듯이 손을 댔다 뗐습니다. 그런데 바위에는 정말 아무 자국도 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부끄러움에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른 바우 엄마는 바위에서 물러나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효도도 제대로 못한 제가 효도 바위에 손바닥 자국을 내겠다고 한 것이 잘못이었나 봅니다. 바우 엄마의 말에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불효를 했는지 한번 말해보시오. 내가 보기에는 바우 엄마만한 며느리도 없는데.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우 엄마는 한참 동안 머뭇거리더니 이내 울먹울먹하며 입을 열었지요. 저는 어머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어머님이 바우를 업고 계신 것 때문에 어머님께 큰 소리를 낸 적이 있었거든요. 왜 큰 소리를 냈소? 마을의 최고 어른이 물었습니다. 바우 엄마는 얼굴을 깊이 숙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무거운 바우를 업다가 혹시 어머니께서 허리라도 다치실까 걱정이 돼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어머님은 손자를 업어주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셨던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저 어머님의 몸만 걱정했을 뿐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몸보다는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진짜 효도인데 말이에요.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지 못한 것도 불효라면 불효지. 그렇지만 이제 다 털어놓았으니 다시 한번 바위에 손을 대어보게. 마을의 최고 어른이 바우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바우 엄마는 마지못해 다시 돌아서서 바위에 손을 대어 보았지요. 그러자 이번에는 놀랍게도 바위에 깊숙이 손바닥 자국이 찍히는 게 아니겠어요? 와, 저 손바닥 자국 좀 봐. 이제야 바우 엄마의 효성을 하늘이 알아주나 보군. 사람들이 웅성웅성 한마디씩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마을에 효자가 2명이나 나왔습니다. 마을의 최고 어른이 드디어 올해의 효자를 뽑기 위해 입을 열었습니다. 김선달은 편찮으신 어머니를 위해 온갖 좋은 음식을 해다 드렸고, 바우 엄마는 시어머니를 정성껏 잘 모셨습니다. 그래서 김선달과 바우 엄마 둘 다 훌륭한 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들 침을 꼴딱꼴딱 삼키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부모에게 하는 효도보다 시집 와서 시부모에게 하는 효도가 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잘못을 알고 마음으로 효도를 하겠다는 바우 엄마의 생각을 높이 사 최고의 효자로 바우 엄마를 뽑겠습니다. 하지만 김선달의 효도도 아주 훌륭했으니 2번째 효자로 뽑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들 결과에 만족한 듯 마냥 즐거워했습니다. 올해는 우리 마을에 효자가 2명이나 나왔네 그려. 우리 마을은 이제 효자 마을일세. 그렇지. 우리 마을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가는 효자 마을이지. 효도 바위가 있는 이 마을은 이후에도 효자가 많이 나와 늘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삼혼초 이야기. 아주 먼 옛날 어느 산골에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 하나 살았습니다. 부모 모시기를 아주 깍듯이 한 사람이었지요. 만난 것이 생기면 부모 먼저 잡숫게 하고 좋은 옷이 생기면 부모 먼저 입혀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이 효자의 아버지가 큰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효자는 좋다는 약이란 약은 다 구해드리고 용하다는 의원이란 의원은 다 불러들였지요. 그래도 아버지의 병이 낫지 않자 효자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나이 지긋한 스님 한 분이 시주를 하러 오는 날이 있었어요. 스님은 시주를 하다가 효자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이복의 젊은이, 얼굴에 웬 근심이 그리 가득하시오.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나 보오. 하고 말을 시작했지요. 그러자 효자가 아버지 병환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스님이 내가 의술을 좀 공부했으니 환자를 한번 봅시다.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효자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효자가 스님을 방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요. 스님이 효자의 아버지를 여기저기 진찰해 보더니 어두운 얼굴로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효자는 깜짝 놀라 물었지요. 아니, 스님, 왜 그러십니까? 나을 방법이 없습니까? 방법은 있소만 죄 없는 생명을 죽여야 하는 일이라서. 스님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러자 효자는 무릎을 꿇고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통사정을 했지요. 스님, 사람을 죽여야 하는 일만 아니라면 제발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자식된 도리로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걸 두고 볼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제야 스님이 마지못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의 제자로 살생을 권할 일은 아니오만 젊은이의 효성이 지극하니 할 수 없구려. 이 병은 산짐승의 간 2개와 산새의 간 1개를 잡숫게 해야 나을 병이라오. 하루에 1개씩 사흘 동안 잡숫게 하되 첫째 날은 짐승의 간, 둘째 날은 새의 간, 셋째 날은 다시 짐승의 간, 이런 순서로 드려야만 나을 것이오. 그러고는 아주 간곡히 당부를 했습니다. 다만 간을 내어주고 죽은 짐승들을 반드시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시오. 죄 없이 죽었으니 들풀로라도 다시 태어나게끔 말이오. 효자는 고마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스님에게 넙죽 절을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효자는 눈을 뜨자마자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여기저기 덫을 놓고 숨어서 기다렸지요. 눈빛 순한 산토끼가 두리번거리며 깡충깡충 뛰어가다 덜컥 덫에 걸렸습니다. 토끼야, 미안하다. 하지만 아버님의 병을 살리려면 어쩔 수가 없구나. 효자는 토끼의 간을 내어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과연 아버지 병이 조금 나았지요. 다음 날도 효자는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여기저기 새 그물을 치고 숨어서 기다렸지요. 수다스런 종달새가 지지배배 거리며 포르륵 날아오르다
찰싹 그물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종달새야, 미안하구나. 하지만 아버님을 살리려면 어쩔 수가 없구나. 효자는 종달새의 간을 내어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과연 아버지의 병은 조금 더 많이 나았지요. 그 다음 날도 효자는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여기저기 함정을 파놓고 숨어서 기다렸지요. 사나운 늑대가 으르렁대며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푹 하고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늑대야, 미안하다. 하지만 아버님의 병을 살리려면 어쩔 수가 없구나. 효자는 늑대 간을 내어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과연 아버지 병은 씻은 듯이 나았지요. 효자는 뛸 듯이 기뻐했답니다. 그리고 죽은 토끼와 종달새와 늑대를 양지 바른 곳에 고이 묻어주었습니다. 그 이듬해였습니다. 효자가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지내다가 하루는 짐승들 묻어놓은 무덤가를 지났는데 못 보던 풀이 수북이 자라있지 뭐예요. 아주 누렇게 이삭까지 패어 있었답니다. 어라? 이게 무슨 풀일까? 몇 폭이 베어 가지고 와서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지요. 젊은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100살 가까이 된 노인 한 분만 그 풀을 알아보고서는 그게 삼혼초라는 풀이네. 그럼 이건 어떻게 먹습니까? 하고 물으니 이삭을 빻아서 메주처럼 띄웠다가 찐쌀하고 섞어서 항아리에 담은 뒤에 물을 붓고 한참 삭힌 다음에 먹는 거라고 일러줬지요. 효자는 노인이 일러준 대로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뒤에 누르스름한 물이 항아리에 한가득 고였지요. 아주 향긋하기도 하고 달큰하기도 했답니다. 사람들을 불러서 한 잔씩 마셔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두 순해져서는 말수도 적어지고 아주 얌전해졌어요. 꼭 토끼 같아졌지요. 사람들은 한 잔씩 더 마셔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두 수다스러워져서는 제제발 주저리 떠들어댔답니다. 꼭 종달새 같아졌지요. 또 한 잔씩을 더 마셨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사람들이 모두 사나워져서는 아무하고나 으르렁거리며 싸움질을 하고 닥치는 대로 부수고 아주 난리가 났답니다. 마치 늑대처럼 말이에요. 한참을 그러다가 다들 지쳐서 골아 떨어졌지요. 이튿날 아침에 사람들이 깨어나 보니 머리는 지끈지끈 깨질 듯 아픈데 눈두덩이에 시퍼렇게 멍이 든 사람도 있고 무릎팍이 깨져 피나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또 옷이 갈기갈기 찢어진 사람도 있는 것이 아주 볼만했지요. 그래서 다들 생각했답니다. 삼혼초 삭힌 물은 2잔 넘게 마시면 안 되겠구나. 그 뒤로도 효자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종종 삼혼초 삭힌 물을 만들어 마셨습니다. 그런데 마실 때마다 삼혼초 삭힌 물 이렇게 하니까 이름이 너무 길어서 부르기가 불편했지요. 그래서 이걸 무어라 부를까 하고 생각하다가 향긋하고 달큰한 게 술술 잘 넘어가니까
술이라고 부르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는 술이 생겨났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토끼처럼 순하다가 조금 더 마시면 종달새처럼 떠들어대고 더 많이 마시면 늑대처럼 사나워지잖아요. 그건 술을 삼혼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삼혼초란 새 혼이 깃든 풀이라는 뜻이거든요. 효자 아버지 병 고치느라 죄 없이 죽은 토끼, 종달새, 늑대의 혼이 깃든 풀이라는 뜻이지요. 다른 말로는 밀이라고도 한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옛날 어느 곳에 홀 시어머니가 외동 며느리 하나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둘은 사이가 참 나빴지요. 눈만 마주치면 으르렁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며느리 하나 있는 것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미운 데가 없었지요. 옛말에 며느리가 미우면 발 뒤축 둥근 것도 밉다더니 딱 그 꼴이었지요. 또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시어머니가 어른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원수 중에 상원수였지요. 그러니 둘이 만났다 하면 힐끔힐끔, 실쭉셀쭉, 티격태격, 옥신각신. 이렇게 하루도 잠잠한 날이 없었습니다. 가령 시어머니가 나들이라도 갔다가 조금 일찍 집에 돌아오면 이렇게 됐지요. 아휴, 어머님, 저녁에 오시겠다더니 벌써 오셨어요? 며느리는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인데 그래, 이거사. 내가 일찍 들어오니 꼴 보기 싫지? 시어머니가 짐짓 어깃장을 놓고 그러면 며느리도 지지 않았지요. 하이 참, 어머님도 무슨 애먼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애먼 소리라니. 너 그거 어른한테 말대꾸 하는 버르장머린 어디서 배웠니? 말대꾸라니요. 억지 말씀은 어머님이 먼저 시작하셨잖아요. 저것이 어른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드는 것 좀 보게. 네 친정에서 어른한테 그렇게 바락바락 기어오르라고 가르치디? 이? 어머님도 참, 왜 애꿎은 친정은 들추고 그러세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가 그렇게 미우세요? 그래, 밉다, 미워. 아주 지긋지긋하다 이거사. 꼴도 보기 싫으니 썩 나가거라. 제가 왜 나가요? 제가 제 집을 두고 어딜 가나요? 얼씨구, 이게 왜 내 집이냐? 내 집이지. 저것이 이제는 아주 집까지 뺏으려고 드네. 이렇게 시끌벅적 싸움이 벌어지니 이게 참 어디 예산 일인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거든요. 어머님, 이거 잡수세요. 오냐, 너도 먹어라. 이렇게 오순도순 사근사근 잘도 지냈는데, 어쩌다 그만 한번 사이가 틀어지더니 베베 꼬였단 말이지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정화수를 떠다 놓고 신령님께 빈다는 것이
서로 없어지기를 빌었지요. 신령님, 비나이다, 비나이다. 저 못된 며느리인지 개떡인지 범에게 물려가든 도적에게 잡혀가든 하루빨리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신령님, 비나이다, 비나이다. 저 사나운 시어머니 명줄까지 길어지면 그 등살에 내 명대로 못 살 테니 하루빨리 저승으로 데려가 주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모진 소리를 해대니 참 민망한 일이지 뭐예요. 하루는 한 스님이 이 집에 동냥을 왔다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방자질하는 걸 엿들었지요. 시어머니는 앞마당에서, 며느리는 뒷곁에서 정화수 떠다 놓고 빈다는 것이 서로 없어지기를 빌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스님이 꾀를 하나 냈지요. 먼저 시어머니한테 가서 은근히 수작을 걸었습니다. 소승이 보아하니 늙은 보살님은 못된 며느리를 만나 고생이 많은 듯합니다. 못된 며느리를 내치는 방도가 하나 있긴 한데 어디 들어보시렵니까? 아이고, 스님, 어찌하셨습니까? 제발 그 방도 좀 일러주시오. 이제부터 며느리를 만나면 반드시 앞니를 보이십시오. 앞니를 1000번만 보이면 며느리는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며느리한테 가서 또 수작을 걸었습니다. 소승이 보아하니 젊은 보살님은 나쁜 시어머니를 만나 고생이 많은 듯합니다. 나쁜 시어머니를 저 세상으로 보내는 방도가 하나 있긴 한데 어디 들어보시렵니까? 아유, 스님, 제발 그 방도 좀 일러주십시오. 이제부터 시어머니를 만나면 반드시 정수리를 보이십시오. 정수리를 1000번만 보이면 시어머니는 잠자다가 저 세상으로 가버릴 것입니다.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며느리한테 방자질을 하느라고 야단이 났습니다. 며느리를 만나기만 하면 히 하고 입을 벌려 웃는 것이었지요. 앞니를 보이자니 입을 안 벌릴 수가 있나요? 그것도 1000번씩이나. 만나기만 하면 히히히. 눈만 마주치면 히. 이래도 히, 저래도 히. 며느리만 보면 히 하고 웃었습니다. 며느리가 가만히 보니 이건 뭐 우습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참 웃으면 웃었지 성낼 일은 아니거든요. 날이 가고 달이 가니까 시어머니가 슬슬 귀여워도 보이고 그랬지요. 또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시어머니한테 방자질을 하느라고 야단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를 만나기만 하면 시도 때도 없이 까딱하고 고개 숙여 절을 했지요. 정수리를 보이자니 절을 까딱 안 할 수 있나요?
그것도 1000번씩이나 말이에요. 만나기만 하면 까딱, 눈만 마주치면 까딱, 이래도 까딱, 저래도 까딱. 시어머니만 보면 까딱하고 절을 했지요. 시어머니가 가만히 보니 이건 뭐 겸연쩍기도 하고 무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참 고마우면 고마웠지 기분 상할 일은 아니었거든요. 날이 가고 달이 가니까 며느리가 슬슬 곱게도 보이고 그랬지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고요? 석 달 지난 뒤에는 둘이 그만 정이 담뿍 들어서 어머님 이거 잡수세요. 오냐 너도 먹어라. 아 이렇게 오순도순 사근사근 잘도 지내게 됐다네요. 엽전골 집실 서방. 오늘은 우스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 한 부자 양반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글을 몰랐지요.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까막눈이었습니다. 그런데 겉은 번드레하니까 누가 그걸 알겠어요. 큰 부잣집에 살면서 말쑥하게 차려입고 잔뜩 점잔을 빼고 다니니 다들 아주 유식한 줄 알았지요. 그런데 이 양반이 돈이 많으니까 돈놀이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궁한 사람이 찾아오면 돈을 빌려주고 얼마 지난 뒤에 길미까지 톡톡히 쳐서 돌려받았지요. 바로 이자 말이에요. 그런 돈놀이를 하는데 그런 일을 하자면 글을 알아야지요. 돈을 빌려줄 때마다 일일이 치부책에 적어놔야 했지요. 그걸 다 머릿속에 외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양반은 글을 모르니까 치부책이 있어도 적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리 끝에 아주 좋은 수를 하나 냈지요. 어떤 수를 냈는고 하니 글 대신에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가령 감나무골 박서방이 돈 단량을 빌려갔다 치면 감을 하나 그려놓고 박을 하나 그려놓고 그 옆에 돈 5개 그려놓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그 그림만 딱 봐도 다 알 수 있었으니까요. 감을 그려놨으니 감나무골이요. 박을 그려놨으니 박서방이요. 돈 5개를 그려놨으니까 돈 단량 빌려갔다는 걸 알지요. 그래가지고 때가 되면 영락없이 돈을 받아냈습니다. 오늘은 감나무골 박서방한테 돈 단량 구워준 것 받을 날이구나. 얘들아, 어서 가서 길미까지 7량 다푼 받아오너라. 치부책을 보고서 이렇게 딱딱 짚어내니까 심부름하는 하인들도 제 주인이 아주 글을 잘하는 줄 알았지요. 돈 빌려가는 사람도 매한가지였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나서 치부책을 펴놓고 붓으로 뭘 열심히 삐적거리니까 그게 다 글자 쓰는 줄 알았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한 번은 이 영감이 배나무골 이서방한테 돈을 구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치부책에 그림을 그려놓는데 먼저 배나무골이니까 배를 하나 그리고 이서방이라고 이 한 마리를 그려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바빠서 대충 그리느라
배를 그린다는 게 그냥 동글동글한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고 이를 그린다는 게 그냥 길쭉한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놓았지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 돈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 양반이 치부책을 펴놓고 딱 보니까 동글동글한 동그라미 옆에 길쭉한 동그라미가 하나 있었지요. 이게 뭘 그린 걸까 궁리하다가 무릎을 탁 치고 하는 말이 옳거니 동글동글한 건 틀림없는 엽전이요. 길쭉한 건 보나마나 집신이렸다. 하고서 하인들을 불러다가 점잔을 빼며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얘들아, 얼른 엽전 꼴 가서 집신 서방한테 돈 받아오너라. 하인들이 들어보니 참 어이가 없었지요. 영감님, 우리 고을에 엽전 꼴은 없고 집신 서방이라는 사람도 없는데쇼? 했더니 이 양반이 다시 치부책을 펴놓고 물끄러미 들여다보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아이코, 내가 배를 그린다는 게 꼭지를 빠뜨리고 이를 그린다는 게 발을 빠뜨렸구나. 하하하. 이랬더래요. 굴 속에 들어간 장수. 옛날에는 장수가 나타나면 나라에서 잡아갔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장수는 힘세고 재주가 많잖아요. 그러니 행여 임금을 몰아내고 자기가 임금 노릇을 할까봐 장수가 태어나거나 장수가 있다고 하면 그 장수를 나라에서 잡아갔습니다. 잡아가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잡혀가면 그게 끝이었지요. 그래서 아기 장수가 났다 하면 그 집은 아주 초상집이 됐습니다. 옛날 어느 곳에 장수가 났습니다. 그 집 식구들은 그냥 쉬쉬하고 키웠지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 힘도 재주도 없는 척하고 사니까 아무도 몰랐던 것이지요. 그 집 식구들도 장수도 아예 티를 내지 않고 그냥 잠자코 살았습니다. 힘도 재주도 다 숨기고 힘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반쪽이도 울고 가고 재주로 말할 것 같으면 홍길동이도 저리 가라고 할 만한데도 말이에요. 이 아기 장수가 커서 총각이 됐을 때 한 번은 고기잡이를 갔습니다. 집이 바닷가에 있어서 동네 사람들이 모두 고기 잡아 먹고 살았거든요. 이웃 동무들하고 같이 갔는데 가서 고기를 많이 잡았지요. 한 배 가득 잡아서 좋아라 하며 돌아오는데 그때 도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도적들이 턱 나타나서 다짜고짜 칼을 들이대니 뭐 어쩔 수가 있나요. 이쪽은 몽둥이 하나 없는 맨손들이니 어디 대거리나 한마디 해볼 수 있겠어요. 그냥 곱게 빼앗기고 말았지요. 이쪽 배에 가득 실은 고기를 다 저쪽 배에 옮겨 싣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 동무들이 분해서 죽겠다고 야단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종일 힘을 써서 잡은 고기를 아무런 대거리 한번 못 해보고 다 빼앗겼으니 그럴만도 하지요. 그렇다고 뭐 어떻게 해볼 수는 없고 그냥 앉아서
공중에 주먹질만 하는 판이었습니다. 이때 장수가 동무들한테 가만히 말했습니다. 너희들 정말 그렇게 분하니? 내가 도로 찾아오련? 네까지 게 무슨 수로 찾아오냐? 아무도 이 사람이 장수인 줄 몰랐으니 이렇게 대답했지요. 내가 고기를 도로 찾아올 테니 너희들 소문 내면 안 된다. 소문? 소문은 무슨 소문? 글쎄, 너희들이 지금부터 보는 건 뭐든지 말 안 내겠다고 약속하면 내 저 고기들을 도로 찾아오마. 네가 찾아오기만 하면 말 안 내고 말고. 동무들은 모두 다 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늘에 대고 맹세를 하래도 할 상황이었으니까요. 이렇게 다 약속을 하니까 이 장수는 배에서 슬쩍 뛰어내렸습니다. 안방 문지방 넣듯이 그냥 뛰어넘었지요. 그러더니 그냥 물 위로 달려가는 것이었어요. 너희들은 배로 뒤따라 오너라. 이러고 달려가는데 빠르기가 번개 같았습니다. 발목 하나 물에 안 잠기고 사뿐사뿐 마치 마른 땅 밟듯이 바다를 밟고 그냥 냅다 달려갔지요. 동무들이 배를 타고 길을 쓰고 노를 저어 따라가도 못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달려가서 도적들 배를 따라잡아서는 성큼 배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니 도적들이 달려들 것 아니에요. 싸움이 벌어졌지요. 그런데 뒤따라가던 동무들이 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먼지만 한번 풀썩 잃었다가 말았지요.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가만히 보니 그새 도적들이 모두 여기저기 나자빠져 있었어요. 어떻게 했는진 몰라도 칼든 놈들 여럿이 눈 깜짝할 새에 그만 모두 나가 떨어진 것이었지요. 너희들 아까 빼앗은 것 다 저 배에 도로 실어라. 배전에 떡 버티고 서서 장수가 호령을 하니까 도적들이 감히 고개나 들겠어요. 벌벌 떨면서 시키는 대로 했답니다. 그래서 빼앗겼던 고기를 다 찾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아이고, 그 이튿날이 되니 그만 온 동네에 소문이 쫙 퍼졌지요. 아무개가 바다 위를 땅 밟듯이 걷고 칼든 도적 여럿을 눈 깜짝할 새 해치웠다고 말이에요. 소문이 나도 아주 크게 났답니다. 다들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입이 근질거려서 배기지 못했던 모양이지요. 소문이라는 게 한 번 나기 쉽지 어디 그게 금세 사라지나요? 소문은 퍼지고 퍼져서 서울까지 갔습니다. 나라에서는 소문을 듣고 당장 군사를 보냈습니다. 장수를 잡으려고 말이에요. 군사들이 말을 타고 창을 들고 들이닥치니 온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군사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장수는 얼른 뒷산 바위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식구들을 다 데리고 들어갔지요.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을 다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 뒤로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더래요. 군사들이 굴 속을 이잡듯 뒤졌지만 발자국 하나 없었답니다.
어디로 갔는지, 어찌 된 영문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 말로는 그 뒤로 가끔 뒷산 바위굴 속에서 사람 웃음소리 같은 게 또는 울음소리 같은 게 새어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실일지 아닐진 잘 모르겠네요. 가난뱅이 과거 보기. 옛날 옛적 어느 시골에 한 사내 아이가 살았습니다. 집이 무척이나 가난했지요. 너무 가난해서 서당에 다닐 형편도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들 서당에 다닐 동안에 저는 오줌 장군 지고 들에 가고 지게 지고 산에 가고 이랬지요. 그러다 보니 어찌나 글 공부를 하고 싶은지 일하는 틈틈이 서당에 가서 문틈으로 가만히 동양글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눈치코치로 얻어 배운 동양글이 남들 옹글게 배운 글보다 나아서 몇 해 동안 배우고 나니 모르는 게 없게 되었습니다. 마침 다른 서당 도령들이 과거 보러 서울에 간다기에 저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하려면 노자가 있어야 할 텐데 어디 돈 한 푼이나 있어야지요. 빈털터리니까 부잣집 도령들 짐을 대신 지고 따라갔습니다. 짐을 지고 잔심부름이나 해주면서 가는 길에 도령들이 밥을 먹으면 한술 얻어먹고 도령들이 잠을 자면 한 자리 얻어자고 이러면서 갔지요. 부잣집 도령들은 서로 돌아가면서 너 한 턱, 나 한 턱 이렇게 돈을 써가면서 가는데 가난뱅이는 빈털터리니까 밥 한 그릇을 사지 못했지요. 늘 얻어먹으면서 따라다니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잣집 도령들이 그만 심통이 났습니다. 하루는 이 가난뱅이를 큰 나무에 매달아 놓고 저희들끼리 가버렸지요. 너 한턱 내려거든 따라오고 안 그러면 오지 마라. 이러고는 휙 가버렸습니다. 가난뱅이는 나무에 매달려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정승딸이 외갓집에 가느라고 그곳을 지나다가 가난뱅이를 보고 무슨 일로 우느냐고 물었지요. 과거 보러 가다가 일이 이만저만 하게 돼서 봉변을 당했노라고 그랬지요. 그랬더니 정승딸이 가난뱅이를 풀어주고는 자기가 가지고 가던 음식 보따리를 내주었습니다. 어서 빨리 도령들을 따라가세요. 따라가서 이것으로 한턱 내고 함께 가자고 하십시오. 가난뱅이는 그 음식을 받아가지고 불이 나게 도령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따라가서 한턱 내니까 도령들도 별 수 있나요? 함께 과거길을 가게 됐지요. 부잣집 도령들은 또 서로 돌아가며 너 한 턱, 나 한 턱 이렇게 돈을 써가면서 가는데 가난뱅이는 또 얻어먹기만 하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부잣집 도령들이 또 심통이 났지요. 하루는 가난뱅이더러 길가 큰 집안에 있는 배나무에 올라가 배를 따오라고 시켜놓고 가난뱅이가 배 따러 나무에 올라간 사이 저희들끼리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너도 노자가 생기거든 따라오고 안 그러면 오지 말거라. 이러고는 가버렸지요. 가난뱅이는 나무에 올라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마침 정승집이었지요. 정승이 잠을 자다가 커다란 용 한 마리가 저희 집 배나무에 올라가 있는 꿈을 꿨지요. 꿈을 깨어 배나무에 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웬 사내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우느냐고 물으니 과거를 보러 가다가 일이 이만저만해서 봉변을 당했노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정승은 꿈에 용을 봤으니 틀림없이 이 아이가 크게 될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짐을 받았습니다. 만약 네가 과거에 급제하면 내 딸과 혼인하겠느냐?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승이 가난뱅이에게 노자를 듬뿍 줬지요. 가난뱅이는 정승한테 노자를 받아가지고 또 불이 나게 도령들을 따라갔습니다. 도령들과 함께 과거장으로 들어간 가난뱅이는 무사히 과거 시험을 보았지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가난뱅이는 보기 좋게 급제를 했습니다. 다른 도령들은 다 떨어지고 말이에요. 가난뱅이는 약속대로 정승 딸과 혼인을 했습니다. 사실은 정승 딸이 본래 조막손이었거든요. 그런데 가난뱅이와 혼인을 하고 나니 손이 쫙 펴지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천생연분이라고 그랬답니다. 제주 좋은 신랑감 구하기. 옛날 어느 곳에 한 처녀가 살았습니다. 어려서 어머니 아버지 다 여의고 혼자 살았지요. 혼자 살다 보니 별별 재주를 다 익혔습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물 깃고 배 짜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밭 갈고 논 메고 나무하고 꼴 베는 일까지 못하는 게 없었지요. 그 중에서도 배 짜는 재주는 귀신도 울고 갈 지경이었습니다. 얼마만큼 잘 짰는고 하니 한여름 첫 새벽에 배틀에 올라앉으면 그날 해 넘어가기 전에 세 필도 짜고 네 필도 짜냈습니다. 재주가 이리 좋으니 신랑감을 구해도 또 자기처럼 재주 좋은 신랑감을 구하고 싶었지요. 그래서 여기저기 소문을 냈습니다. 누구든지 재주 좋은 총각이 있으면 와서 시험을 보라고 말이지요. 마음에 들면 재주 좋은 내가 시집을 가겠다. 이렇게 소문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어떤 총각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삿갓이고 도롱이고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냥 맨몸으로 왔지요. 그러니 당연히 흠뻑 젖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도 젖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비 한 방울 안 맞고 아주 뽀송뽀송 해가지고 온 것이었지요. 이 댁에서 신랑감 구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소이다. 그래서 물었지요. 당신은 어떤 재주가 있습니까? 예, 나는 비를 피해가는 재주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이 총각이 냉큼 바깥마당에 나가서 그냥 막 돌아다니는 것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쓰고 맨몸으로 막 돌아다니는데 그래도 정말 비 한 방울 맞지 않는 것이었어요. 빗줄기 사이를 요리조리 살살 빠져나가는 것이었죠. 그것 참 대단한 재주 아닌가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시집을 갈까 어쩔까 하는 판인데 그때 마침 또 한 총각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총각은 서너 말들이 묵직한 자루를 하나 어깨에 턱 걸치고 와서는 마루에 탁 내려놓았지요. 이 댁에서 신랑감 구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소이다. 그래서 또 물었지요. 당신은 어떤 재주가 있습니까? 예, 나는 벼룩을 잡아서 머리카락으로 오라를 짓는 재주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이 총각이 대뜸 자루를 거꾸로 들더니 마루에 탁탁 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벼룩이 막 쏟아져 나왔지요. 한 서너 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많은 벼룩이 마루 위에 흩어져서 이리 팔딱 저리 팔딱 뛰어다니느라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벼룩이라는 놈이 좀 빠른가요? 눈 깜짝할 새에 이리저리 튀어서 달아나면 손도 못 쓰지요. 그런데 이 총각은 그놈의 벼룩을 다 잡아서 머리카락으로 오라를 짓는 것이었어요. 뭐 잠깐 동안에 다 꽁꽁 묶어서 오라를 지어 놓았지요. 이것도 참 대단한 재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시집을 갈까 어쩔까 하는 판인데 그걸 보고 비 피해 다니는 총각이 슬슬 시비를 걸었습니다. 거참 실없는 사람이군. 아, 그래. 벼룩 그까짓 거 잡아서 오라를 짓는 게 그게 무슨 대단한 재주라고. 그러니까 벼룩 오라 짓는 총각도 지지 않고 말했지요. 그래? 그러는 당신은 얼마나 용하냐? 나야 비를 피해가는 재주가 있지. 거참 싱거운 사람이로군. 아, 그래. 그까지 빗줄기 좀 피해가는 게 그게 무슨 대단한 재주라고. 서로 내 재주가 좋으니 내 재주가 나쁘니 옥신각신했지요. 그러다가 둘이서 드자비도 하고 주먹 다짐도 하고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그걸 보고 처녀가 싸움을 말리느라 가운데 들어섰지요. 둘 가운데 들어서서 막 뜯어 말리는데 싸우는 서슬이 어찌나 사나운지 그만 처녀 몸이 공중에 붕 떴지요. 공중에 붕 떠서 바깥마당으로 휙 날아가 척 떨어졌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딱 떨어지고 보니 폭신했지요. 가만 보니 자기가 광주리 안에 턱 들어가 있지 뭐예요. 그리고 그 광주리를 웬 총각이 두 팔로 안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며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총각이 하는 말이 이 댁에서 신랑감 구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더니 마침 당신이 공중에 붕 떠서 이리로 날아오더이다. 그냥 두면 죽을 테고 받긴 받아야 할 텐데 그냥 받으면 다칠 테고 그래서 내가 뒷산 대나무 밭에 가서 대나무를 베어다가 쪼개서 광주리를 엮었습니다. 그걸로 당신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는 것이었어요. 듣고 보니 참으로 대단한 재주였지요. 비를 피해가는 재주도 놀랍고 벼룩 오라짓는 재주도 놀랍지만 세상에 목숨 살린 재주보다 더 놀라운 게 있겠습니까? 당신의 재주가 으뜸입니다. 그래서 처녀는
그 광주리 엮는 총각과 결혼해서 잘 살았답니다. 토란 캐러 온 꿩. 꿩은 겁이 많아서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 하면 그냥 풀숲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벌벌 떤다고 합니다. 산속에 살면서 나무 사이를 설설 기어다니는 그 꿩 말이에요. 그러면서 울기는 캐럭캐럭 하고 울지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울 적에 하늘나라 옥황상제 딸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옥황상제가 이것저것 좋다는 약을 다 구해다 먹이고 여기저기 용하다는 의원을 다 불러다 보이고 했는데 그게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병이 낫지를 않고 점점 더해가기만 했지요. 그 때문에 옥황상제가 근심에 쌓여 있는데 이때 동해바다에 사는 청고부기가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병에는 인간 세상에 나는 토란을 캐어다 먹이면 낫겠습니다. 이러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옥황상제가 누구를 보낼까 하고 둘레를 둘러보니 마침 옆에서 꿩이 오색 깃털로 단장하고 잔뜩 뽐을 내며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꿩에게 명령을 했지요. 너는 지체하지 말고 인간 세상에 내려가 도란을 캐어오너라. 이렇게 해서 꿩이 옥황상제의 명을 받고 땅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꿩이 토란을 구하러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 인간 세상이 참 마음에 쏙 들었지요. 들판에 가보면 곡식이며 나물이 지천으로 널려 있었습니다. 또 산에 올라가 보면 온갖 나무와 향기로운 풀꽃들이 가득했지요. 강가에 가보면 갖가지 물고기와 조개들이 즐비했고요. 바닷가에 가보면 깎아지른 바위와 너른 모래밭이 경치가 그만이었지요. 보는 것마다 신기하고 가는 곳마다 멋이 철철 넘치니 아주 마음을 쏙 빼앗겼습니다. 이야, 인간 세상은 참 살기 좋은 곳이로구나. 꿩은 그만 자기가 뭘 하러 왔는지도 잊어버리고 좋은 경치에 취해서 날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만 했습니다. 토란을 캘 생각은 하지 않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날은 자꾸 흘러서 어느덧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새 하늘나라 옥황상제의 딸은 병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죽어버렸지요. 옥황상제의 딸이 죽었다는 소문은 퍼지고 퍼져 땅에까지 전해졌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서야 꿩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어이쿠, 내 정신 좀 봐. 토란 캐는 걸 그만 깜빡 잊고 있었네. 그렇지만 때는 이미 늦었지요. 이제 토란을 캐가지고 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꿩은 제 할 일을 깜빡 잊고 놀러만 다닌 것을 뒤늦게 뉘우쳤지만 그러면 뭐 하겠어요. 엎질러진 물인데요. 이제 와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자니 옥황상제 볼 낯이 없고 꾸중 들을까봐 겁이 나고 그래서 꿩은 땅에 눌러앉아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늘 죄스러워서 하늘을 못 쳐다보고 납작 엎드려 나무 사이를 설설 기어다니기만 했지요.
꿩이 산속에 숨어서 잔솔밭을 설설 기어다니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라고 합니다. 또 날이 굳어 하늘에서 우르릉 하고 천둥이라도 치면 옥황상제가 호통치는 소리인 줄 알고 겁이 나서 풀숲에 머리를 쳐박고서는 캡니다. 캡니다. 하는데 토란을 캐고 있으니 벌 주지 말라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그 소리가 캐럭 캐럭. 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이래요. 옛날에 연희라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연희 새엄마는 마음씨가 고약해서 연희를 몹시 미워했지요. 새엄마는 따순 밥에 따순 옷 입고 탱자탱자 놀면서 연희는 찬밥에 혹겹옷을 입혀 일만 죽도록 시켰습니다. 동지 섣달 추운 겨울 큰 눈이 내려 쌓였는데 새엄마가 연희를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상추가 먹고 싶구나. 상추를 뜯어오너라. 추운 겨울에 상추가 어디 있을까 싶었지만 연희는 할 수 없이 소쿠리를 옆에 끼고 집을 나섰습니다. 옷은 혹겹이라 몸은 후들후들 떨리고 쌓인 눈에 발은 폭폭 빠졌지요. 그래도 연희는 상추를 찾고 또 찾았습니다. 가고 또 가다 보니 날은 어둑어둑해지고 몸은 비칠비칠 흔들렸지요. 연희가 어디 쉬어갈 곳이 없을까 둘레둘레 둘러보니 커다란 바위가 있었습니다. 바위 아래 앉아 쉬려는데 바위 밑에 웬 굴이 뚫려 있네요. 연희가 들어가 보니 커다란 돌문이었습니다. 돌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훈훈한 바람이 살랑살랑, 버들잎이 한들한들, 봄날 같은 세상이었지요. 거기에 포르르 날아갈 듯 예쁜 초가집이 있었습니다. 초가집 안에서 웬 도령이 나오더니 연희에게 물었습니다. 여기는 나는 새도 못 들어오고 기는 짐승도 못 오는 데인데 어떻게 왔느냐? 사람이냐? 귀신이냐? 연희는 상추를 못 떼두면 집에 돌아갈 수 없다고 온 산을 헤매다가 여기까지 왔다고 대답했지요. 도령이 버들잎을 한 줌 훑어오더니 앞마당에 솔솔 뿌렸습니다. 그러고는 부채로 살살 붙였지요. 그랬더니 파릇파릇 상추 싹이 쏙쏙 돋아났습니다. 살랑살랑 부채를 붙일 때마다 상추잎은 쑥쑥 자랐지요. 상추잎은 자라고 또 자라더니 상추 꼭지가 연희 키만큼 자랐습니다. 버들잎 도령은 연희에게 상추를 한 소쿠리 따주었지요. 버들잎 도령은 돌문 앞에 서서 반반 버들잎 도령아, 연희 왔다, 문 열어라 하고 말하라고 일러주었지요. 그러면 문을 열어주겠다고 말이에요. 연희는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연희는 새엄마가 상추를 뜯어오라고 할 때마다 돌문 앞에 서서 반반 버들잎 도령아, 연희 왔다, 문 열어라 하고 버들잎 도령을 불렀지요.
그때마다 버들잎 도령은 연희에게 상추를 한 소쿠리씩 뜯어주었답니다. 어느 날 새엄마는 이 추운 겨울에 어디에 가서 상추를 뜯어오나 궁금해졌어요. 그런데 아무리 물어도 연희가 말을 하지 않았지요. 새엄마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궁금했습니다. 하루는 새엄마가 연희 뒤를 살살 따라갔어요. 연희가 산으로 가더니 바위 밑으로 들어가 반반 버들잎 도령아, 연희 왔다. 문 열어라. 하니까 예쁜 도령이 나와 돌문을 열어주고 함께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모습을 새엄마가 다 보았지요. 한참을 지나 연희가 상추를 한 소쿠리 가지고 나오는 것도 새엄마가 다 지켜보았답니다. 하하, 얘가 상추 뜯으러 보냈더니 어디 가서 한나절씩이나 놀다 오는 것이었군. 다음 날 새엄마는 연희에게 집안일을 시키고 상추를 뜯으러 직접 나섰습니다. 새엄마는 돌문 앞에서 반반 버들잎 도령아, 연희 왔다. 문 열어라. 하고 외쳤지요. 이상하다. 연희 목소리가 아닌데. 버들잎 도령이 컬컬한 목소리에 놀라 돌문을 열지 않자 새엄마는 돌문을 억세게 밀고 들어갔습니다. 버들잎 도령이 보니 연희가 아니었지요. 당신은 누구요? 하고 깜짝 놀라 묻는데 새엄마는 반반 버들잎 도령을 집안에 가둔 다음 초가집을 불태우고 밭도 밟아서 뭉개버렸습니다. 새엄마는 집에 돌아와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지요. 아이고, 나는 길을 몰라 못 가겠더라. 하면서 연희에게 또 상추를 뜯어오라고 시켰습니다. 버들잎 도령이 죽었으니 연희도 산에서 얼어 죽겠지 싶었지요. 연희는 소쿠리를 옆에 끼고 다시 산으로 갔습니다. 돌문 앞에서 연희가 반반 버들잎을 불렀습니다. 반반 버들잎 도령아, 연희 왔다. 문 열어라. 연희가 부르고 또 불러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점점 큰 소리로 부르고 또 불러도 버들잎 도령은 영영 나오지 않았지요. 연희가 돌문을 힘껏 밀고 들어가 보니 초가집은 불타고 상추밭은 짓뭉개져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뼈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지요. 연희는 버들잎 도령이 가여워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울고 또 울면서 버들잎 도령의 뼈를 고이고이 모았습니다. 그 뒤 연희는 동굴에서 나와 길을 떠났습니다. 연희가 산속을 울며 불며 가다 보니 해가 져서 컴컴해졌지요. 저 멀리 작은 초가집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연희는 불빛을 쫓아갔습니다. 초가집 안에는 머리가 허연 할머니가 물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웬 처자가 눈 오는 산속에 무슨 일이야? 할머니가 놀라서 물었지요.
연희는 새엄마가 상추를 뜯어오라 쫓은 일이며 버들잎 도령이 도와준 일, 그리고 버들잎 도령이 죽어서 뼈만 남은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연희에게 하얀 병, 빨간 병, 파란 병, 이렇게 병 3개를 주었지요. 하얀 병에 물을 뿌리면 살이 돋고, 빨간 병에 물을 뿌리면 피가 돌고, 파란 병에 물을 뿌리면 숨을 쉬며 살아난단다. 연희는 병 3개를 가지고 급히 돌아왔습니다. 버들잎 도령의 뼈에 대고 하얀 병에 물을 뿌렸더니 살이 돋았지요. 빨간 병에 물을 뿌렸더니 피가 돌고, 파란 병에 물을 뿌렸더니 숨을 휴 내쉬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아이고, 잠도 오래 잤네 하면서 말이에요. 연희와 버들잎 도령은 두 손을 꼭 잡고 둥실둥실 무지개를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연희는 선녀가 되어 씨를 심고 채소를 가꾸었어요. 버들잎 도령은 천신이 되어 봄이 오게 하고 촉촉하게 비를 내리는 일을 했지요. 지금도 따스한 바람이 불고 새싹이 트는 걸 보면 하늘나라에서 잘 살고 있나 봅니다.